한줌 철학의 똑딱이. 똑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락항 세미나 10권이죠. 불안. 그 두 번째 세미나 1962년 11월 21일 내용을 같이 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신분석에서 가르침, 이게 과연 뭘까? 이 락항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단 락항은요, 그 분석과의 기본적인 위치, 이걸 먼저 상기시켜요. 분석과는 뭐랄까, 본질적으로 해석자, 언엔터프레턴트라는 거죠. 락항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종종 마주치는 사람들은 몰랐다, 온네사베빠, 이런 어떤 주어 없는 무지의 상태 앞에서 분석과는 뭔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해석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상태랑 아는 상태, 그 사이의 해석. 근데 락항은 단순히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을 묻는 것 같아요. 인용된 부분을 보면 관련된 것을 고려할 때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걸 묻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락항이 깨스클 렁생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 전달, 예를 들면 뭐 임상사례 지도, 그러니까 감독과는 달라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여기서 잘못된 문, false door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데요. 감독은 분석가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와서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면 진짜 가르침은 그 너머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죠. 락항 말에 직접 들어보면요. 가르침은 해석처럼 지식의 한계를 넘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번쩍이며 드러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단순 확인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섬광 같은 거, 그런 걸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분석 이론의 축적을 또 언급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공동체적 작업을 통해서 방대한 문헌이 쌓여왔고 그래서 자기도 세미나에서 이걸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인용을 좀 보면 분석 경험에 의해 이미 분비된 분석 이론이라 불리는 방대한 문헌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토록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락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이론들을 그냥 배우고 적용하는 걸 넘어서 그 이론적 작업을 통해서 이론의 원천, 즉 분석 경험 자체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론이 경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의 핵심에 가닿기 위한 디딤돌이어야 한다. 이게 락항의 일관된 주장이죠. 그 락항 세미나 청중은 사실 되게 다양했잖아요. 아, 그렇죠. 비분석가도 있었고 또 분석가들조차 뭐 소위 심리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분석 바깥의 어떤 이해나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기도 했고요. 락항 스스로도 이런 청중이라는 재료의 복합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신이 순수한 해석하는 입장에만 머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중, 바로 당신에게 다가가서 소통하려면 분석 경험이라는 좀 특수한 영역을 넘어서 더 넓은 차원, 즉 이해시키는 것의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락항은 바로 또 이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심리학 전반의 진짜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논의 방향을 확 틀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죠. 왜 이해시킨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또 문제적인 건지 락항의 본격적인 탐구가 이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락항이 먼저 블롱델이라는 사람의 병적 의식이란 책을 언급하죠. 이 책이 한때에 가졌던 독창성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뭐랄까?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 우리는 병든 자의 그에게 진정한 실존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고유한 경험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좀 경계하는 거죠. 이 이해의 한계라는 문제,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불안 세미나에서는 잠시 좀 옆으로 밀어둬야 할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렇죠. 락항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불안이라는 표제 아래 키르케고르적인 명상에서의 불안이나 비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순간의 불안이나 신경증 환자의 불안이나 독작증자나 정신병자의 불안을 포괄하여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불안 같은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걸 묻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상동성, 구조적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구조적 유사성이 근거가 된다면 락항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지적해요.
바로 본래적 이해를 희생시킨다는 거죠. 이 구조적 유사성만 너무 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이해하려는 대상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그 핵심 메커니즘을 놓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도착증자나 정신병자의 경험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추정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라캉이 아주 강하게 경고하죠. 섣불리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진실을 가릴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해 가능한 내용, 그 껍데기를 벗겨낸 기표들 자체의 관계, 그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용보다는 형식, 구조. 네, 그래야만 이해가 기만적이지 않도록 필요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게 정동, 그러니까 감정이나 느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더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흥미로운 건 라캉이 불안은 정동이다 이 말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불안을 정동의 범주에 넣는 건 오케이. 근데 그 정동을 어떻게 다룰 거냐. 여기서 이제 라캉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정동 이론들을 좀 검토하는데 그 예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언급해요. 아퀴나스가 정동을 욕정적인 것과 격정적인 것으로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우선하냐? 이걸 당시 스콜라 철학 방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논증을 했어요. 아퀴나스의 결론은 결국 욕정적인 것이 우선한다. 이거였죠. 이게 비록 최고선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긴 하지만 정동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통찰력을 준다고 봐요. 심지어 라캉은 좀 도발적으로 얘기하는데 19세기 이래의 실험 심리학보다 아퀴나스한테서 더 많은 성찰 잔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퀴나스의 구조적 접근을 긍정하면서도 정동을 단순히 분류하려는 시도, 그 자체의 한계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예시로 드는 게 데이비드 라파포트의 논문이죠. 네, 맞아요. 1953년에 나온 논문인데 제목이 정동에 관한 정신분석적 이론, 뭔가 되게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라캉이 보기에는 이 논문이 결국 프로이트 이론 안에서 정동이란 말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쓰였나? 이걸 그냥 목록화하는 데 그쳤다는 거예요. 라캉 표현을 빌리면 이 용례들이 서로 환원 불가능하다. 즉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는 점만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접근은 명백한 교착 상태, 임페시스로 이어지고 심지어 라캉은 이걸 아주 특별한 종류의 비생산성, 인페컨디티라고까지 불러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불안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개념적으로 딱 잡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캉은 이 세미나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라캉이 불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기존의 어떤 방법론들과 좀 선을 긋는 그런 내용인데요. 라캉 스스로도 이게 잠시 길어지더라도 불안 논의의 서론으로서 시혜적절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죠. 라캉이 유비의 방법, 그러니까 영어로는 method of analogy라고 부르는 그 접근법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이게 뭐냐면 불안이라는 현상을 좀 여러 개별 차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캉이 인용한 걸 보면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문화적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불안, 사회학적 불안, 문화적 불안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서 뭔가 비슷한 걸 찾으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각 차원에서 유사한 어떤 위치나 형태 뭐 그런 걸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라캉은 이게 기껏해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넘어서는 어떤 유형, 타입을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캉은 이런 유비적 사고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인류학으로 귀결되기 쉽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라캉이 보기에는요, 그 인류학이라는 게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보면 좀 위험한 전제들을 너무 많이 깔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라캉이 딱 집어서 융주의를 언급해요. 이 유비적 방법론의 좀 대표적인 결과물처럼요. 아, 융의 분석 심리학이요? 네, 그게 정신분석의 실제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그런 경험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그럼 라캉이 제시하는 건 뭔가요? 후반부에 제3의 길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열쇠의 기능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대안인 셈인데 열쇠의 기능, function of the key라는 표현을 쓰죠. 열쇠라는 게 자물쇠를 열 때 기능하는 거잖아요. 라캉이 이걸 기표적 기능이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 형식이라고 좀 어렵게 설명하는데요. 기표적 기능이 작동하거나 혹은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 형식. 네, 중요한 건 라캉이 이런 열쇠 같은 기능적인 차원이 모든 가르침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그게 분석적인 가르침이든 아니든 간에요. 왜 모든 가르침이 다 그렇죠? 라캉 설명은 이래요.
모든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단순성의 이상이라는 걸 참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라캉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왜 실제가 단순해야 하는가? 아, 그러네요. 실제가 단순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할 수 있겠어요? 복잡한데. 그렇죠. 사실 실제가 단순할 근거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상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주체적 시초에 있다는 거예요. 주체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라캉 말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래요. 기표의 일차적 도입, 그리고 단일성 특징, 유네리 트레이트라고 불리는 가장 단순한 기표로부터가 아니라면 주체 그 자체에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출현도 없다. 주체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가장 단순한 기표, 이 단일성 특징이 먼저 도입되어야만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라캉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구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딱 가져와서 재해석하잖아요. 아,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태초에 단일성 특징이 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means. In the beginning is the unary trait. 그러니까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기표작용. 그게 바로 단일성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르침이 왜 단순성을 이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그건 바로 이 주체의 기원 자체가 아주 극도로 단순한 기표적 표지, 즉 단일성 특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초단순적 시초, 라캉은 이걸 낙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단순성의 이상을 추구하는 걸 정당화시켜준다는 거죠. 그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 라캉은 이 단순성, 그러니까 특징의 단일성은 우리가 실제 속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말해요. 뭐랄까, 실제가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단일성 특징이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주체로서 구성된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는데요. 라캉이 딱 이렇게 강조하죠. 바로 이 단일성 특징이라는 장치에 의해서 그들 주체들은 이미 스스로를 주체로서 구성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표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실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 단일성 특징에 의해서 주체로서 구조화되어 있다. 이게 라캉의 설명입니다. 스스로를 주체로서 구성해왔습니다. 여기서 라캉이 이제 분석 상황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 설정 이걸 딱 짚고 넘어가죠. 맞아요. 특히 그 분석 과정에는 타자의 현존이 먼저 있다. 이걸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이 부분을 라캉의 말로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세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선행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타자의 현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분석이란 없습니다. 아, 이 부분. 네. 심지어 그것을 상상할 때조차 타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게 왜 꼭 타자와의 관계, 어떤 대화 이런 걸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바로 이 타자의 현존이 불안과 또 직결된다 이렇게 라캉이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불안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 타자와 맺게 되는 어떤 관계의 양상, 그게 불안이라는 거죠. 특히 그 타자가 뭘 원하는지, 그 욕망을 알 수 없을 때 바로 타자의 욕망 앞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게 불안이라는 겁니다. 아하. 아, 그래서 그 유명한 명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게 여기서 다시 딱 등장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문장의 소유격이 어떻고 이런 문법적인 분석은 일단 나중에 하겠다고 라캉이 말은 하지만요. 그렇죠. 그건 일단 밀어두고 이 명제 자체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라캉이 이 명제가 그냥 해결 철학, 해결 공식 같은 걸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해결과는 다르다. 네. 라캉이 어떤 저자를 좀 비판적으로 언급하거든요. 그 사람이 라캉의 판타지 개념은 잘 이해해서 쓰는데 그건 잘 쓰면서도 정작 이 타자의 욕망이라는 라캉의 핵심 아이디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해결 이론 재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라캉은 내 얘기는 해결이랑 달라. 이걸 분명히 하고 싶은 거죠. 라캉이 지적하기로는 해겔에게 타자는 의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용을 보면 해겔에게 있어서 나는 가장 확실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타자를 의식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타자가 의식이다. 해겔 철학에서 타자는 기본적으로 나를 보는 존재,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는 또 다른 의식이라는 거예요. 아, 나를 인식하는 또 다른 주체. 그렇죠. 내가 나로서 존재하려면
타자가 나를 봐줘야 하는 거죠. 타자의 인정, 시선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인정투쟁 개념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타자의 시선 앞에서 해겔이 말하는 순수 위신을 건 투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순수 위신? 네, 나의 욕망은 결국 이 인정을 얻기 위한 투쟁과 아주 깊게 관련된다는 게 해겔의 핵심 관점인 거고요. 텍스트에서도 딱 그렇게 설명하죠. 타자는 나를 보는 자이며 바로 이 평면에서 그가 순수 위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평면에서의 투쟁이 시작되며 나의 욕망은 여기에 관련됩니다. 라고요. 네, 그러니까 락항은 일단 해겔의 이 관점, 의식으로서의 타자, 시선, 인정투쟁 개념을 딱 요약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논의는 바로 이 지점과는 좀 다르게 전개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락항에게 타자는 좀 다릅니다. 락항한테 타자는 뭐랄까 그 자체로 구성된 무의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조적인 개념이죠. 아, 무의식 자체로 본다. 네. 그리고 나의 욕망은 어디에 관련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타자가 결여하고 있고 또 그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것, 여기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내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다른 우회로는 없다. 아, 그러니까 타자가 뭘 가지지 못했는지, 뭘 모르는지를 봐야만 내가 뭘 욕망하는지 알 수 있다. 타자의 결여를 통해서만 나의 결여, 즉 나의 욕망의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락항의 관점에서는 어떤 대상이든 그것에 대한 순수한 참조인 나의 욕망은 결국 타자 그 자체에 대한 필연적인 의존성과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락항이 말하는 이 타자, 대문자 오로 쓰는 타자 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 그 소문자 얻어, 나의 동료와는 구별된다는 거죠. 이 대문자 타자는 상징계, 즉 기표의 장소로서의 타자예요. 물론 실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언어, 법, 문화 같은 그런 상징 질서, 특수한 차이의 질서가 확립되는 장소 그 자체.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결로 좀 돌아가 볼까요? 해결적인 의미에서의 욕망이 욕망이라는 개념? 네, 욕망의 욕망. 텍스트에서는 이걸 주체의 부름에 응답하는 어떤 욕망의 욕망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욕망하는 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체는 왜 이 욕망하는 자, 즉 타자를 필요로 할까요? 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까요?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이유는 분명해요. 텍스트에서도 나오지만 바로 타자가 그를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순수한 인정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라도요. 네, 그 과정에서 타자는 주체가 욕망하는 수준과 관련된 어떤 것. 이 텍스트에서는 알파벳 소문자 O로 표시된 대상, object, 이걸 확립하게 되고요. 그렇죠. 대상 O.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내가 대상으로서 인정받는 지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상, 즉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는 본질적으로 의식이잖아요. 해겔 용어로는 자기의식, Selbstbewusstsein. 네, 자기의식. 나도 의식이고 상대방도 의식이죠. 그렇죠. 근데 해겔은 이 두 자기의식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는 폭력 외에는 다른 매개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즉 인정을 원하는데 동시에 나는 대상이며 나 자신을 대상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지만 대상화되기는 싫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세계 속에서 인정받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인정의 양식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해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 인정투쟁의 논리로 바로 이어지는 거군요. 생사를 건 투쟁으로 나아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락항 혹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욕망의 욕망은 해결과는 또 결이 좀 달라요. 이거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어떤 종류의 매개에 열려있는 방식에서의 타자의 욕망이라고 제시돼요. 해겔은 폭력 외엔 매개가 없다고 했는데 네, 그 차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락항에게 있어서 욕망은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걸로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 구조 안에서 드러나고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락항은 이 부분이 칠판에 적힌 기표들, 바로 그 형식 자체에서 명확해질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네, 확실히 해겔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좀 보시죠. 이게 무슨 암호인가 싶을 정도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캉은 이게 바로 인간 욕망과 불안을 푸는 열쇠라고 했거든요. 이 지도 위에 있는 기호들, 그러니까 일종의 등장인물들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죠. 우선 S, 이건 기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말하는 데 쓰는 모든 재료예요. 단어, 문자, 상징 같은 것들. 언어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 그러니까 S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온전했던 상태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박어진 S, 달러 표시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주체입니다. 언어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나는 필연적으로 분열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미 거기서부터 결핍이 내재되는 거죠. 라캉에게 주체는 그래서 결코 완전히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분열되고 소외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분열과 함께 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바로 오브제프티 R하고 X입니다. 그림에 따라 밑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보통 그냥 O로 쓰고 오브제프티 R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어떤 것, 우리 마음속에 그 빈 공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죠. 잃어버린 조각이면서 동시에 욕망의 근원이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걸 찾아 헤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대상 A, 우는 사랑일 수도 있고 지식, 권력,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포획되지 않기 때문에 욕망은 계속되는 겁니다. 다음은 그리스 문자 파이죠. 라캉에게 이건 팔루스를 상징합니다. 결여 또는 부재, 없음 그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표예요. 여기에 무언가 비어있다. 이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표시 같은 거죠. 그 외에 몇 가지 기호만 간단히 짚으면 D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의 욕망, I는 괄호 안에 것의 이미지, 상상적 동일시를 뜻하고요. X는 그냥 수학처럼 미지수, 그리고 도식 위쪽의 세타는 여기서는 제로 상태, 즉 소멸이나 극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기호들을 대략 알고 나니까 이제 도식의 구조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군요. 맞아요. 그 분할선은 주체의 세계, 즉 왼쪽과 대타자의 세계, 오른쪽을 나누는 벽, 억압의 장벽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대타자의 영역, 언어와 규칙의 세계인데 이미 결여를 안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그 불완전한 대타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즉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사회화되면서 왼쪽의 것들이 생산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분열된 주체와 그 주체의 욕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대상 A가 생겨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나 역시 분열된 채로 내 안에 어떤 빈 공간, O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라캉이 보는 인간 조건의 핵심이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그 공식들을 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공식부터 보죠. 1번 공식, DO, 괄호 O, DOO, 괄호인데요. 이게 나의 욕망은 나를 욕망하는 것과 같다. 이게 뭐랄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갇혀버린 자기애적 욕망의 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거울 보는 것처럼요. 나르시시즘 같은 그런 건가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적 욕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라캉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2번 공식 DODP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1막의 좀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라캉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나의 구체적인 욕망, DO인나오는 상대방의 그럴듯한 이미지, IO를 향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 결국 주체도 없는 텅 빈 결여, DP일 뿐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을 막 쫓아가는데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뿐이다. 이게 바로 라캉이 지적하는 해결적 욕망, 즉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나를 찾으려는 시도의 막다른 길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욕망이 타자의 욕망과 그냥 같은 게 아니라 등가 관계에 있다는 점이에요. 공식 안에 있는 그 콜론 기호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등가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타자는 그냥 막연한 타자가 아니라 라캉이 강조하듯이 결여로서 특징 지어지는 타자, 즉 대문자에 의해 사선이 그어진 기표, 그 타자입니다. 결여된 타자.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결여된 타자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라캉 자신이 밝혀낸 욕망과 불안의 진실, 그 이막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3번 공식 dx.dox인데요. 이게 모든 욕망의 근본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X를 욕망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조각, 즉 대상 AO가 그것 X를 욕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나오죠. 욕망의 진짜 주인이 표면적인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대상 AO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오, 그럼 나는 뭐죠? 아, 여기서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이 슬슬 등장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시네요. 드디어 이 도식의 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4번 공식, 바로 불안의 공식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D세타, DO 부분을 보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소멸, 세타, 제로 되는 것에 욕망이 대상 AO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것의 욕망이 대상 A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인가요? 네, 맞아요. 내가 완전히 무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역설적으로 대상 AO의 욕망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존재의 위협과 욕망이 뒤엉킨 상태입니다. 불안의 가장 깊은 시면 그 비밀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DO에 있습니다. D-O? O? 자,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결여 자체의 욕망은 다름 아닌 대상 A가 자기 자신의 욕망에서 기묘한 쾌락, 즉 향유, 주의성스를 느끼는 것과 같다. 향유, 쾌락이요? 대상 A가 스스로 쾌락을 느낀다.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섬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 세상의 근원적인 욕망, 뭐랄까 대타자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요? 네, 오히려 내 안에 그 대상 A가 나를 배제한 채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향유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과정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내 욕망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대상 A라는 게 나 없이도 혼자 막 즐기고 있는데 그럼 나는 거기서 뭐가 되는 거지? 하는 그 느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라캉이 말하는 불안의 핵심이에요. 아하, 나의 욕망이 사실 나의 것이 아니며 내 안에 어떤 대상이 나 없이도 스스로를 즐기는 이 기묘한 과정에서 나는 대체 무엇이 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끔찍한 경험. 내가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 그게 바로 불황인 셈이죠. 라캉은 어떤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하나요? 물론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장치가 있다고 라캉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이요? 아, 도식 왼쪽 아래에 있는 플러스 달러, 이게 환상 공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환상은 뭐랄까 너무 강렬한 불안의 빛을 좀 가려주는 보호 안경이나 영화관의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주체, 즉 우리는 이 환상이라는 틀, 이 스크린을 통해서요. 불안의 근원이 되는 그 대상 A를 특정한 위치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킨다. 네, 예를 들면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건 바로 저것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정체 모를 대상 A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나 형태를 부여하는 거죠. 일종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군요. 그렇죠. 이 환상 덕분에 우리는 그 대타자의 수수께끼 같고 위협적인 욕망이 주는 불안감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 세상을 나의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필수적인 심리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환상이라는 틀을 통해 견딜 수 있게 만든다. 네, 라캉의 통찰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게 해겔 변증법, 특히 정신현상학 초반분 논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라캉이 꽤 강하게 비판하죠. 해겔의 공식이 부분적이고 거짓이다. 심지어 잘못된 문으로 이끈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네, 특히 그 유명한 주인 노예 변증법, 그게 좀 도착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라캉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죠.
노예의 예속 상태가 결고로 가득 차 있고 절대지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좋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죠. 그것은 또한 노예가 시간의 끝까지 노예로 남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해결의 출발점이 뭔가 변증법적 해결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구조 자체가 영원한 예속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군요. 그래서 라캉은 해결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에게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해결의 진리가 아니라 키에르케고르가 진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단언하죠.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해결식의 그런 종합이 아니라 불안의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맥락입니다. 공통점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욕망이 어떤 과정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막다른 지점, 라캉의 용어로는 불가능한 교착 상태, impossible impasse에서 발생한다는 점, 이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결한테 자기의식이 그런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라캉에게 주체는 대상 A, 즉 유한성으로 낙인 찍힌 존재로서 욕망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라캉은 해결처럼 자기의식의 완전한 투명성 같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이에요. 무의식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굳이 타자와 목숨 걸고 인정투쟁을 벌이지 않아도 그냥 욕망의 영향을 받는 이 대상, 즉 대상 A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유한성으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무의식의 주체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결로가 곧 유한한 욕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라캉은 욕망의 무한성이라는 그 고전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차원은 완전히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 겉보기 무한성, 라캉은 이걸 가짜 무한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표 이론하고 연결됩니다. 특히 정수론에서의 회귀, recurrence 개념, 그리고 라캉이 이전에 강조했던 반복적인 하나, reparative one의 법칙과 관련이 깊다고 언급해요. 그러니까 욕망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 이런 뉘앙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을 보면 그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신경증, 도착증, 정신병 이런 영역을 보면 기표들이 아무리 이어져도 뭔가 설명 안 되는 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캉은 기표의 장수로서의 근원적 타자, 즉 대문자 A에서 시작해서 주체, 그러니까 표시된 주체가 어떻게 타자의 장안에서 단일성 특성, unary trait이라는 기표로 새겨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걸 마치 나눗셈 연산처럼 도식화하는데요. 아, 그 그림이요? 네, 보시면 근원적 타자 A가 있고 아래에 주체 달러가 있잖아요. 이 나눗셈 결과로 기표들이 생성되는데 중요한 건 이 연산에서 반드시 나머지, 즉 잉여, 레지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 나머지가 바로 대상 A군요. 정확합니다. 라캉이 명시적으로 분할의 의미에서 나머지가 있다고 말해요. 이 나머지가 바로 대상 A이고 이것이야말로 타자를 완전히 기표로 다 잡아낼 수 없다는 증거, 즉 타자의 타자성, 어더네스를 보증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라캉은 강조합니다. 타자성의 증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궁극적인 현적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기표에 의해 갈라진 주체, 달러와 이 타자를 조건화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잉여물인 대상 A는 결국 같은 편에 속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타자의 영역이에요? 바로 그게 라캉의 결론입니다. 인용하자면 나의 욕망의 제지대인 환상 달러 A는 전체적으로 타자의 편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환상이 타자의 편에 있다. 네, 결국 나의 편에 속하는 것은 나를 무의식적으로 구성하는 그 근원적인 것, 즉 내가 온전히 다가설 수 없는 저 사선 거어진 타자 A 뿐이다. 뭐 이런 상당히 심오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라캉 세미나 2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라캉이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논의를 더 깊게 하긴 어렵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서도 청중들이 이 사랑의 경험과 관련해서 뭔가 좀 참고할 만한 걸 덧붙입니다. 라캉 표현을 빌리자면 뭐랄까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욕망 이론, 바로 그 핵심을 건드리는 부분이죠. 라캉은 여기서 그 해결적 관점 있잖아요. 뭐 상호 인정이라든지 그런 좀 희망적인 길과는 살짝 다른, 어떻게 보면 좀 타자를 정복하는 방식,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첫걸음으로 흔히 사용되는 공식을 하나 딱 언급하죠. 그 첫 번째 공식 라캉이 제시하는 게 바로 이거죠.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비록 그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방적인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락강은 또 여기서 헤겔 역시 이런 길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봤다고 지적을 해요. 헤겔 노트에 보면 자신의 변증법 전체를 이 길로 이끌 수도 있었지만 근데 뭐 소위 진지함의 결여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락강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어조로 코멘트를 달죠. 얼마나 옳은 말인가 한번 시도해보라. 얼마나 성공적인지 알려달라. 이렇게요. 사실상 그렇게는 글쎄 잘 안 될걸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감하게 풍기죠. 네. 근데 락항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긴 좀 어렵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또 다른 공식을 제시한다는 거죠. 바로 그 두 번째 공식. 그게 이거죠. 나는 그대를 욕망합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네. 락항은 이 공식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이 말이 들리게 되는 곳에서는 그게 아무리 뭐 표현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다. 락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르고서 상대를 욕망하면서 나는 상대를 내 욕망의 나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네네. 즉 우리의 욕망 개념 안에서 내가 상대를 내가 지금 말 건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신에게 결여된 대상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네요. 네. 이게 락한 특유의 좀 함축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나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대상하고 상대방 자신에게 결여된 대상, 이걸 연결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을 욕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나의 그 무의식적인 욕망의 대상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투사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 행위가 되게 역설적으로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이 나의 가장 깊은 곳, 나 자신조차 잘 몰랐던 나의 그 근본적인 결여, 바로 그곳을 딱 알아보고 욕망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와,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의 이유랄까? 아니면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어떤 핵심, 그걸 건드리는 말로 들릴 수 있겠네요, 진짜. 바로 그거죠. 락한 이론에서 이 결여라는 건 인간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조건이잖아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그 빈자리, 그게 바로 욕망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번째 공식은 바로 그 지점, 상대방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결여를 정면으로 딱 겨냥하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락항은 이런 방식으로 이게 뭐 순진하게든 아니면 좀 계산적으로든 이 우회로를 딱 택하면 타자는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필연적으로 내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함정에 빠진다. 무서운데요, 약간? 그렇죠. 상대방은 자신의 그 결여를 비춰주고 또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나를 인식하게 되기 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 사랑과 욕망의 관계에서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그 무의식적인 차원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락강은 바로 이 두 번째 공식을 뭐랄까 일종의 비법처럼 딱 제시하면서 이날 세미나를 마무리합니다. 비법이라. 네, 청중 각자가 이 공식의 의미 그리고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여지를 남겨둔 셈이죠. 네, 이렇게 해서 락항 세미나 2권의 모든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62년 11월 28일자 세 번째 세미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여러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락항 스스로가 자신의 이론적 연속성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거울 단계 이론이랑 상징계 이론이 딱 단절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상계와 상징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주체와 타자, 그러니까 소타자와 대타자의 관계를 도표를 써가면서 다시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그 유명한 도표들이 또 나오겠군요. 당시 지성계의 주요 흐름이었던 구조주의, 특히 레위스트로스나 사르트르에 대한 락항의 어떤 비판적인 입장도 드러나고요. 그가 구분하는 세계, 더 월드와 분석적 무대, 더 스테이지라는 개념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햄릿 분석이죠. 이 햄릿 분석을 통해서 애도와 욕망의 대상 문제가 어떻게 락항 이론의 핵심 개념인 대상 A, 오브젝트 푸티 A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드디어 대상 A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군요. 네, 그리고 욕망은 항상 판타즘 구조 안에서만 대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락항적 불안 이론의 핵심 구조를 파헤치는 논의가 될 겁니다. 프로이트의 운하심리, 그 기괴한 낯섦 개념과 연결해서요. 네,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시간에도 락항의 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실 락항의 분석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랑이나 욕망 같은 감정들이 사실은 얼마나 언어와 무의식의 구조 속에서 복잡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나의 욕망이라고 믿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 뭐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욕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